자, 이번에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배워보시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가잖아요. 위험하고 수익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제목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는 1장에서는 계속 투자에 관련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는 앞쪽으로 돌아가셔서 여기부터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229쪽에 가면 거기 양가로 3번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또는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중에 보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어떨 때 투자를 하냐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니은번에 이렇게 돼 있죠. 위험 회평이라고 해서 위험을 전혀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위험 회평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 그죠? 이거를 아마 저기 교재상에서는 유인책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책이라는 게 대가예요, 대가.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 나는 투자해요. 그럼 그 대가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다 그러면 위험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주어질 때 있죠. 예, 그럴 때는 투자자는 기꺼이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뭐를 높여서 대처하냐면요. 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를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인플레 위험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위험이 내가 투자하는 동안에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투자자의 유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얘기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여기 우리 이제 부동산학 쪽에서는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은행 등에만 이 돈을 예치하는 사람. 원래 요건에서는 이 사람은 무차별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이에요. 위험이 크든 작든 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계론에서는 그냥 위험 중립적이라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험 선호용적인 투자자는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이 크면 클수록 선호하는 사람이야. 수익의 크기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예로 들어드리는 게 이제 로또 같은 거 사는 케이스예요. 로또를 사면은 당첨이 될 확률보다는 어떻게 돼요?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데 오히려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투자자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부동산 이 학개론에서 투자자 그러면은 누구 얘기한다? 위험 회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때 저 조건을 주는 거예요.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것을 가정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랬을 때 저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게 되면 그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재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일단 확인 정도 해보죠. 거기 여러분들이 문제에 가시게 되면 235페이지 있죠. 자, 거기 하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보시면 1번에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위험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이 그거잖아요. 1등에 당첨되면 높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하고 3번에 보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나오죠. 그래서 2번에 가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3번에 보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있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균형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커지면서. 그래서 다시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게 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 사람들 셋에 대한 위험에 대한 태도가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선이 쭉 그어져 있는 게 이게 무위험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정기금 이자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커지더라도 위험이 커지더라도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위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편차가. 그럴 때 위험 여기 있는 선호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졌을 때 약간의 대가만 주어줘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 이렇게 작은 수익률만 주어줘도 만족하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이게 위험 선호적인.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요게 기울기가 돼야 뒤에 가서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할 때 이 선이 다시 등장해요. 물리할 때 이제 그런 기울기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상에서 234페이지에 가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써요. 자,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 편차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표준 편차 입문할 때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우리가 수치화한 거예요. 이게 표준 편차가 크면 뭐가 크다? 위험이 큰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이게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투자한 A를 가리키고요. 이게 투자한 B를 가리켜요. 이게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요. 좌우대칭이 같으면은 이게 확률이 50%라는 얘기예요. 얘가 될 수 있는 확률과 얘가 될 수 있는 확률과 얘와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몇 프로? 50%. 그러면 13%에 50%는 얼마겠어요? 6.5% 나오겠죠. 17%에 50%면 8.5%. 두 개 더하면 15%예요. 그죠? 그러면 A도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15%. 그런데 편차는 2%예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13%, 좋으면 몇 프로? 17%. 그러니까 이 편차가 몇 프로? 2%라는 얘기죠. 5%의 절반이면 2.5%죠. 25%의 절반이면 12.5%죠. 두 개 더하면 15%인 거예요. 그러면 B의 기대 수익률도 몇 프로? 15%죠.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은 다 같아요. 그죠? 같은데 B는 편차가 크죠. 기대 수익이 15%인데 잘못되면 5%, 잘 되면 몇 프로? 25%. 얘는 편차가 10%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크면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수익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 있죠. 얘네는 정의 관계겠어요? 아니면 음의 관계가 되겠어요? 또 양이라고 또 주겠죠. 양의 관계다, 음의 관계다.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에? 이 관계예요. 무슨 관계? 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크면 위험도 큰 거예요. 수익률이 작으면 모두 작은 거예요. 위험도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험과 수익률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인 거예요. 이때 요 수익률은 요거 수익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위험과 수익의 이 같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라 한다? 상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위험률은요. 원래 자본시장에서는 이게 3년 만기 국고채를 써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인식하기 힘드니까 그냥 국채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런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2% 이렇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대체 투자 관계가 성립되는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성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초로 놓고 거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이에요. 그죠? 그 요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 개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업 위험이나 인플레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내가 투자하면 감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위험 할증률이 예서 3%다. 그럼 두 개 합쳐서 몇 프로라는 거예요? 5%. 그럴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했으면 최소한 2%의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포기하고 부동산에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채 이자율이 만약에 3%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이 또 플러스가 되면은 얘도 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요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거 수익률을 뭘 한다?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개인의 위험 혐오도에 따라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235쪽에 가면 자, 위에서 밑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3번에 위험 할증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하고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화하는데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시장의 무위험률과는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냐면 위험 할증률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기피적일수록 이렇게 나오죠. 그게 위험 회피적일수록 요구 수익률, 위험 할증률은 더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요 지웠던 그림이 있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무위험률이고, 그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약간의 수익만 주어져도 이렇게 만족하고 들어가는 투자자가 있고,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위험 회피적이고 이게 위험 기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이 반영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요구하는 수익률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위험과 가치라고 돼 있죠. 그게 이렇게만 일단 해드릴게요. 그게 위험과 가치의 균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요구 수익률 있죠? 얘는 할인율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할인율로.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미래 소득 있죠? 미래 소득을 무슨 가치로? 예,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꿔줄 때 할인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대 수익이 동일할 때 투자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의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니까 얘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는 작아지고요. 위험이 작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작아져요. 그러면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예, 투자 가치가 이렇게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때 투자 가치는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있죠? 이거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요. 이거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이제 투자 가치를 구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있는데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 이럴 때 투자 가치와 자 똑같이 B가 있는데 얘는 예상 수익이 얘도 1,000만 원. 근데 요구 수익률은 20%예요. 그럴 때 투자 가치. 일단 A는 투자 가치가 얼마겠어요? A는 이거. 에? 이거 얼마? 이때 이거 할인하는 거예요.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0에 10%에서 100만 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예상 수익이 1000이잖아요. 그죠? 얘가 할인율이니까 10%니까 100분의 10이니까 이거 소수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0.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할인율이 0.1이면 무조건 여기 있는 분자의 10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000에 10배면 얼마겠어요? 1억. 그죠? 자, 근데 얘가 할인율이 20%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얼마? 5천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은 조건일 때 여기 얘기했잖아요. 수익이 같잖아요. 1,000만 원. 그죠? 근데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 가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자, 그럴 때 이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예요. 무슨 가치다? 주관적 가치예요. 자, 시장에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투자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에요, 1억. 그런데 얘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는 8천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8천에.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여기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볼 때는 얘가 1억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근데 얘가 시장에 1억 2천에 나와 있어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배웠죠. 거기 하면 우리가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기업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내재 기업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그럼 그런 애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A라는 기업이 있으면 현재 주가가 250만 원짜리도 있죠. 그 너무 큰가요? 얘도 한 10만 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자기가 분석해 본 정보에 의하면은 얘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현재 시장에서의 주가는 얼마로 돼 있는데 10만 원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자기가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은 얘는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다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로 온 거예요, 일로.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할 때 뭐가 크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주관적인 판단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왜 잘라서 이렇게 해드리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하고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얘보다 큰 거예요. 이게 같은 논리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까 봐 지금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이게 나와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면 투자자는 뭐 한다? 투자한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요, 이걸. 네. 처음에 이게 그 과정에서 처음에 한 번에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줄 수 있으면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이거를.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학원에 갔더니 그날따라 그 수강생분들의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삐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면 바로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전에 한번 부딪혀 봐갖고 반응이 별로면 저녁은 생략해요. 안 되겠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게 나중에 편한데 어차피 반복이니까.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에 가면 위험의 관리 기법 이게 있어요. 그죠? 네, 거기도 별편 하나 하는 거예요. 그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있고요.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도 있고요. 이 안에 그냥 위험을 통제하는 거를 묶어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험을 보유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통상 뭐 요 정도에서 물어봐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래에 내 사업이라든가 직장 관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뭐 가족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잘못되기만 하면 나에게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미래라는 건 항상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미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입한다고 그랬어요?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그죠? 그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에 가입함으로써? 보험에. 즉 투자자는 투자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요소가 나타나면 내가 많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방법들을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물가 상승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50만 원의 임대를 받아도 돈의 가치는 똑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에다가 특약상을 넣죠. 물가 상승률만큼 뭐를 올리는 걸로. 임대를 올리는 걸로. 그러면 결국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임차자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문제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 다 버리는 거야. 이것만 선택하는 거야. 안전한 것만. 그죠?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야.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바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거니까. 근데 위험이라는 거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그 기회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보수적인 예측에 의한 얘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뭘 한다? 하향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뭐가 있으면 최소. 얘는 수익률이 10%, 8%, 6% 이렇게 있으면 투자자는 이걸 선택한다는 거야. 최소를. 그죠? 그 왜 최소를 선택하겠어요? 이거 배웠잖아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그러면 수익이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가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신에 얘도 부를 극대화할 수는 없어요. 수익이 큰 것은 여기는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23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의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 열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3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방법은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수익이 낮은 쪽만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를 하면은 안 외워도 돼요. 그 문장상에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인 거예요. 여기서 요 위험 조정 요 할인율 있죠. 예,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게 뭐가 된다?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줘요. 이렇게. 그래 놓고 지문에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거 아니에요. 그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때 내가 부담하는 투자에 대한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높은 뭐를 적용한다? 이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 가치가 그만큼 낮게 평가돼요. 그럼 투자자는 그만큼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뭐를 높여서 대처한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포인트는 뭐냐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졌을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낮춰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표현을 자주 써줘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도 돌아가요. 자, 투자자는요, 요 투자 수익을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출제자들이 급하니까 많이 내다 보니까 원래 그냥 투자 수익으로 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뭐로 바꿨겠어요? 수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나와야 돼요. 정형화된 대로. 표현이 달라지면 그러면 이 내용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임대료나 영업경비나 아니면 세금 또는 감가상각 방법 다양해요. 그죠?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근데 얘들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얘들은. 에?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서 경제할 때 수요함수 공급함수 해봤잖아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걔들 다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변해도 얘가 영향을 받을 거고, 얘가 변해도 얘가 영향을 받을 거고, 얘가 변해도 얘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시에 변화를 주면 얘가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면, 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수익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얘만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주다 보면 가장 큰 투자 수익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분석이다?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쓸 수 있냐면, 평균 분산 분석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있죠. 이거 포트폴리오도 결국은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부담하는 위험을 뭐하는 줄이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자,
임대를 할 때 한 업종에만 임대를 주지 않고 여러 업종에 나눠서 임대를 주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써준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평균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요. 이 분산이라는 게 위험이에요. 위험. 이 평균이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대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 평균이 뭐를 가리킨다? 수익률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를 가리킨다? 기대 수익률.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애를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줄여가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 왜 지금 간단하게 하냐면 뒤에 나와요. 다시.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23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단에 가면 양가로 7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측정해서 수익률과 위험을 파악한 후에 동일한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끔씩 이제 활용을 해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얘네만 단독으로도 오지선다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로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243페이지에 가시면요. 3절에 평균 분산 결정법과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중요해요.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현대 투자 이론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배 원리라는 건 뭐냐면 수익의 크기가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논리는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인용을 하면 실전에서는 박스로 나오고요. 이걸 다양하게 이제 표출할 수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 배우셨죠? 표준 편차. 그렇죠? 자, A와 B의 수익률은 8%로 같아요. 근데 A와 B의 표준 편차가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A와 B 중에서 뭐를 선택하겠어요? 에? A를 선택하겠죠. 표준 편차가 위험의 크기잖아요. 기대 수익률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기대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작으면 위험이 작다는 얘기고 아까 왜 이 그림 해봤잖아요. 이거 에? 내가 생각했던 기대수로부터 이 벗어나는 크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측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으면 뭐가 작은 거예요? 위험이 작고 표준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큰 거예요. 그죠? 수익이 같은데 얘가 표준 편차가 작잖아요. 그 우리는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를. 그럼 만약에 C하고 D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8%로 같아요. 근데 얘는 12%고 얘가 14%래요. 그럼 우리는 C하고 D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D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일단 뭐가 같아요?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그러면 뭐가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큰 애를.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이게 같아야 돼요. 어디 가세요? 이게 같아야 돼요. 그죠? 같았을 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평균분산 결정법의 단점이 뭐냐면 A하고 D를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선택이 곤란해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변이개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변이개수에 대한 거는 시험상에서 근래 안 나와요. 20회 이후로. 그죠? 왜냐하면 변이개수를 내잖아요. 그러면 문제 안에서 계산을 또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나은 투자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변이개수라는 건요. 거기 그 2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변이개수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거기 보면 변이개수라는 거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개수로 나타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변이개수는요.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변이개수의 B 있죠. B 찾으셨어요? B 가면 변이개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표현이 이거예요. 단위 수익률당 위험의 크기 있죠. 이걸 변이개수로 표현할 때 여기 보면 수익률당 위험이잖아요. 이 당이라는 게 분수라고요. 분수. 그죠? 그럼 우리가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분의 뭐 표준 편차 이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크기가 다를 때는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A와 D는 어느 게 더 나은 투자가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얘는 위험도 크고 뭐도 커요. 수익도 크고 얘는 위험도 작지만 뭐도 작아요. 수익도 작잖아요. 이렇게는 우리가 구별이 안 되니까 변이개수를 갖고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변이개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안에서 계산이 또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20회 이후로는 인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선생들이 뭐 한두 번 쓸까? 개념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 있고 옆에 245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예. 참고로 아까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배우셨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호황하고 불황을 줬을 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거기 보면은 0.5, 0.5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게 50%씩 주어져 있을 때는 산술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가면 상가가 있고 오피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을 때 자, 경제 상황을 보면 호황인 경우가 있고 뭐가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 이 확률을 얼마씩 줬어요?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거예요. 호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50%, 불황이 있을 확률이 몇 프로? 50%. 근데 얘가 이게 16% 줬고 얘 몇 프로 줬어요? 6% 줬잖아요. 그 원래는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16% 곱하기 0.5 플러스 6% 곱하기 얼마? 그럼 16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8%. 6의 절반이면 3%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네, 이렇게 계산을 식으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데 얘가 확률을 50% 줬을 때는 16하고 6을 더하면 몇 프로예요? 22%죠. 나누기 하면 11%예요. 11%. 그러니까 50%일 때는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돼요. 그러면 밑에 애들도 12하고 4죠.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 16. 나누기 하면 8%.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이렇게 암산으로 가능한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숫자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다음 주에 와서 배우시겠지만
확률이 50대 50으로 주어지거나 자산 구성 비중을 50대 50으로 주거나 그러면 산술 평균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8하고 2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 더하면 10이고 나누기 하면 5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거기 하단에 가면은 해설 나와 있잖아요. 11%, 8%,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확률 50% 줬을 때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서부터 해서 수익 투자로는 다 끝나고요. 금융론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평을 하게 되면 이번에 기초 이론할 때는 선방식은 뭐 공제하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것만 일단 달아보는 걸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수업의 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죠? 한 주 또 빠지고, 그죠? 그래서 한 7주밖에 안 나오면 뭐 원래 한 9주 정도의 분량인데 8주 정도 하면 어쩌지 할 수 있는데 7주 정도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보고요. 집에서 뭐 하셔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 살 길은 복습밖에 없어요. 그죠? 네? 어느 날인가 많이들 남으셔서 공부하겠죠. 그죠? 뭐 남아서 공부하라면 반응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요. 어쨌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